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지루함을 해탈, 이걸 좀 보면서요. 지루한 마음, 이게 대체 뭘까? 같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지루함이 그냥 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에서 온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아주 익숙한 감정이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요. 그 원인을 좀 뜻밖의 돼서 찾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지루함이 그냥 심심한 게 아니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심 있잖아요. 그 분노나 싫어하는 마음이요. 네네. 그거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좀, 오, 했어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해석이죠. 보통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진심이라는 게 막 격렬하게 화를 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랄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미묘한 정신적인 저항감 아니면 좀 불만족스러운 느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밀어내고 싶은 그런 거요? 맞아요. 그런 종류의 거부 반응으로 보는 거죠. 아주 미세한 수준의 싫음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지루함, 이 일종의 진심에서 오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네,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지루함, 즉 저항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요. 일단 알아차리고. 네, 그리고 거기에 너무 매달리거나 빠지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받치고 비워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받치고 비워낸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료에 나온 것처럼 금강경 독송 같은 거요. 처음에는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복적이니까. 바로 그 활동을 하면서 올라오는 지루하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 그 저항감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진심인데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그냥 두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지루했던 활동 자체가 오히려 마음의 평온함이나 어떤 깊은 만족감, 자료 표현대로라면 환희심 같은 기쁨을 주는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활동에 바뀐 게 아닌데도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활동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그걸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 내 내면의 반응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일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좀 지루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거요. 좋은 질문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만 바꾸면 된다? 이게 통할까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설령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걸 정말 견딜 수 없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 괴로움의 핵심은 결국 그 외부 작업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저항감, 즉 진심에 더 무게를 둔다는 거죠.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여전히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초점이 계속 내 안의 반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문제는 바깥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자료에서도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면, 마음이 잠잠해지면 그전에는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지루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좀 희미해지거나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변화죠.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정말 지루하다고 느꼈던 어떤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정말 그 상황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지금과는 좀 달랐던 건 아닐까요? 네, 한번 돌아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지루함을 외부 현실의 속성이라기보다는 내면의 특정 정신 상태, 즉 일종의 저항감인 진심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길은 자꾸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 마음 상태를 다스리는 데 있다는 그런 통찰을 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이 지루함이라는 게 정말 우리 마음 상태의 반영일 뿐이라면, 네, 우리가 평소에 저 상황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이렇게 외부 탓으로 돌렸던 다른 여러 불만이나 어려움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또 얼마나 될까요? 이 관점이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좀 힘들거나 지루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해와 연민,
이가 발췌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핵심 주제는 비난 대신 이해와 연민을 선택하는 것. 이게 왜 우리 자신에게 이로운지 이걸 좀 파고 들어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 생각이나 감정, 특히 좀 부정적인 게 올라올 때 자책하기보다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료에 보면 의식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특히 좀 부정적인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아, 왜 이래?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좀 연민하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랑은 좀 다르죠. 약간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그런 느낌. 여기서 되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오는데요. 아, 네. 그 기도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요. 꼭 뭐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발언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나의 내면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부디 이 마음에서 해탈하여 평온해지기를 바라랍니다. 이렇게요. 네. 눈을 감거나 뭐 특별히 손을 모으거나 그럴 필요도 없대요. 그냥 그저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이 방법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그 즉각적인 효과에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던 그 상태에서 사랑의 수준으로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순식간에요? 그 사랑의 수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랄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감정적인 애착 이런 걸 넘어서서요. 모든 존재를 향해서 어떤 비판단적인 수용, 그리고 연결성,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의식이 탁 하고 옮겨가면 이전에 그 부정적인 감정에 꽉 묶여있던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뭐 다른 생각하거나 애써 괜찮아 괜찮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걸 덮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핵심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이 방법은 그 불쾌한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오히려 그 감정 자체를 디딤돌 삼아서 사랑의 수준, 그러니까 더 넓은 포용과 연결의 상태로 나아가는 일종의 전환점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아, 전환점이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전환의 동력으로 삼는 셈이랄까요? 다른 생각으로 덮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안고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느낌인 거죠. 그 전환이 일어나려면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거랑 진심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료에 혹시 좀 더 힌트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자료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만 하는 걸로는 효과가 없다고요. 제 생각에 진심이라는 건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로 나와 다른 존재들의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 그래야지 하는 걸 넘어서 진짜 가슴으로 그 바람을 느끼는 그런 진정성. 그게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 외부 상황이든 내 안의 감정이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반사적으로 아, 왜 이래? 하고 비난하기보다는요. 그 대신에 이해와 연민을 선택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빠르게 나 자신의 평화를 되찾는 길이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지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내면의 방향 전환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기분 전환?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도 다음에 마음속에서 좀 비난의 목소리가 슬쩍 올라올 때 한번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비난 대신 연민을 선택했을 때 내 안에서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서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미묘한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 볼 자료는요. 그 분별심이라고 하죠. 아, 네네.
그 좋고 싫음, 뭐 낮고 못함 이런 거 가르는 마음이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행복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남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좀 낫네 하면서 만족감 느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그게 뭐랄까 성취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오늘 자료들은 그게 오히려 내면의 평화나 행복을 좀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 보니까 좋은 성적이나 뭐 승진,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어딘가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만족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요. 그게 실제로는 행복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왜 독이지 싶었어요. 이게 바로 그 핵심 개념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자료에서 말하는 게 우월감하고 열등감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이거거든요. 아, 우월감과 열등감. 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고 느끼는 그 우월감은요. 마음 한쪽 구석에는 반드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으면 굳이 네, 그렇죠. 애초에 그런 열등감이 없다면 굳이 내가 더 낫다는 걸 느끼거나 막 뽐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남을 약간 무시하거나 낮춰보면서 얻는 그런 기쁨, 그런 마음은 결국엔 세상을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좀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좋고 싫음, 낮고 못함 이걸 가르는 마음 자체가 네, 좋은 쪽에 있을 땐 잠깐 달콤한데 네, 그렇죠. 순간적인 만족감이죠. 근데 이게 딱 반대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못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땐 뭐랄까 자료 비유처럼 심한 숙취를 겪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완전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네, 올라갈 땐 짜릿하지만 내려올 땐 그만큼 충격이 큰.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감정 기복 때문에 자료에서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막 너무 좋아하거나 편애하는 태도, 이것도 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집착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런 거죠. 대신에 모든 상황은 그냥 여러 인연 따라서 잠시 그냥 그렇게 된 거다. 본질적으로는 다 일시적인 거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시적이다. 네. 그래서 막 승리감에 취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이 가능했던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게 실제로는 더 유익하고 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승리감이나 성취감에 막 도취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라 이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뭔가 잘 해냈다고 느꼈던 순간, 그때 그 만족감에다가 감사의 관점을 살짝 얹어보면 느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혹은 주변에서 도와줘서 가능했구나 하고 감사하는 쪽으로요. 네, 바로 그런 식의 전환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좋고 싫음, 낮고 못함을 가르고 비교하는 이 마음, 분별심은요. 네, 그 분별심은 우리를 어떤 덧없는 만족감, 그리고 또 불만족의 굴레, 그 롤러코스터 안에 가둬둘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어떤 상황의 좋고 나쁨에 막 매달리기보다는 아, 이게 다 잠시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그 일시성을 좀 깨닫고 네, 그 일시성을 인지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얻는 우월감 대신에 그냥 주어진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내면의 평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통찰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비교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평온함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자료에서도 승리감이나 성취감에 취하기보다는 감사하는 태도를 권했잖아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아, 내가 정말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혹은 와, 내가 이걸 해냈어 하고 딱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네, 바로 그 우월감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네. 그때 의식적으로 한번 아, 정말 운이 좋았다 혹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것들에 감사하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네요.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오늘 당장 한번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자료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외로움과 연결의 본질이라는 글인데요. 여기서 외로움의 뿌리가 단순히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고 하네요. 자, 어떤 통찰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외로움이 타인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다? 즉, 이기심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요. 보통 외로우면 남 탓, 환경 탓하기 쉬운데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게 좀 새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기심을 이 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죠. 바로 탐심, 진심, 치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진심은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참된 마음이 아니고요. 불교 용어인데 그 성내는 마음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내는 거. 그걸 말합니다. 탐심은 나한테만 이롭게 하려는 욕심? 치심은 나와 다르다고 남을 좀 낮춰보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커질수록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죠. 그게 강해져서 결국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다리가 막혀버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너무 몰두하면 그게 오히려 스스로 벽을 쌓아서 고립되는 거군요. 아상이라는 필터가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타인과의 교감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뒷받침하는 경험담도 있었어요. 그게 참 인상 깊었는데 수업 끝나고 그냥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생각 대신에 잠깐 멈춰서 동료들 잘 가라고 편안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외로운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정말 작은 행동인데. 바로 그겁니다. 그 경험담이 이 글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예시죠.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를 아주 조금만 의식적으로 바꿔도 감정에 직접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글은 외로움이 단순히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온 마음의 습관일 수 있다고까지 말하거든요. 습관이요? 네, 심지어 어릴 때부터 느낀 외로움이 전생부터 연습해온 마음 씀씀이 같다는 표현도 써요. 그만큼 깊다는 거죠. 와, 전생이라는 표현까지 그만큼 뿌리 깊다는 걸 강조하는 비유겠네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특히 그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두려움, 상처받기 싫은 그 마음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 절대 진정한 연결은 어렵다고 이 글은 지적해요. 내 안의 약점이나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 안지 못하고 외면하는 마음, 그 자체가 또 다른 벽이 된다는 거죠. 회피하는 마음 자체가 또 벽이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진짜 극복하려면 우리 내면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글은 외로움을 단순히 외부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네요. 내 안의 이기심, 또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래된 마음의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희망적인 건 마음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글에서 외로움을 오래 연습된 마음 씀씀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 안에도 단순히 바깥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반복해온 내면의 어떤 패턴 같은 게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새로운 연결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외로움에 대한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글이죠. 상처받지 않는 마음. 이 글의 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 글이 제시하는 관점이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시작부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딱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뭘까요? 글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건 상대방의 상황이나 행동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요.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글에 따르면 타인 앞에서 뭐 우월감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 같은 거 그런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잘 안 생긴다고 하죠.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걸 넘어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평가나 비교가 빠진 상태군요. 그런데 이 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던데요. 이런 시각이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바꾼다고요. 심지어 악으로 보이는 행동조차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래서는 우리가 보통 나쁘다, 저건 악하다 이렇게 여기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지, 그러니까 알매 부족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 관점을 제시해요. 무지요. 그게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무지는 단순 지식 부족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본성 아니면 그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같은 걸 잘 모르는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이해가 부족한 상태.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무지를 딱 발견했을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비난이나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연민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연민이요. 무지에 대해서요. 와, 이건 진짜 일반적인 반응이랑은 거리가 머네요. 비난 대신 연민이라니.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 글은 그 결과로 상처받기 어렵게 된다고 거의 단언하듯이 말하는데요. 근데 그 문장이 딱 있었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실상 마음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상처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핵심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의 행동을 무지에서 비롯된 걸로 이해하고 거기에 연민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이나 사건이 나한테 주는 감정적인 충격, 그게 확 줄어든다는 거죠. 아, 충격 자체가 줄어든다. 네, 마치 내 안에 어떤 완충 장치가 생긴 것처럼요. 나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상처로 이어질 확률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일종의 감정적인 방어력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그렇군요. 결국 내 안의 상태, 특히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외부 세계에 대한 내 감정 반응을 결정짓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판단이나 비난의 습관을 버리고 연민으로 대할 때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뭐 이런 통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일상의 수많은 어떤 마찰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글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방패가 될 수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네, 맞아요. 타인을 향한 연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타인에 대한 연민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혹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즉 셀프 컴패션은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갖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네. 이 글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타인을 향한 연민의 힘을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으니 이제 스스로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내면 성장, EFT 발췌문인데요. 크게 성장하고 싶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이걸 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바로 여러분의 그 내면 상태가 성장의 결정적인 열쇠다. 이겁니다. 네, 맞아요. 그 내면 상태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EFT, 즉 감정 자유 기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한다는 건지 자,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장이 있잖아요. 정말 큰 성장을 원한다면 일단 내면 깊숙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한 같은 거요. 아주 뿌리 깊은 슬픔이나 억울함 같은 거, 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핵심 감정, 아니면 나를 좀 제한하는 신념들, 이걸 먼저 마주하고 다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런 게 있진 않으신가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지점은요.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내면의 상태하고 외부적인 성장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신념들이 그냥 성장을 방해하는 걸 넘어서요. 무의식적으로 뭐랄까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패턴, 이걸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패턴을 만든다고요? 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작용해서 성장의 길목에서 딱 발목을 잡는다. 이런 통찰인 것 같아요. 와, 내면의 문제가 현실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그 관점은 진짜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 그 EFT, 감정자유기법이 정확히 뭔가요?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EFT, 그러니까 감정자유 기법은 이 자료에서 내면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소하는 구체적인 도구로 소개돼요. 처리하고 해소하는 도구요? 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몸의 특정 경혈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걸 태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두드리면서 집중한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문제랑 연결된 감정적인 고통이나 뭐 신체적인 긴장 같은 걸 완화시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감정의 뿌리를 건드려서 해소하고 아까 말한 그 부정적인 패턴이 있죠. 그걸 깨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정 지점을 두드리면서 문제에 집중한다. 헉,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확실히. 그렇다면 이 관점을 좀 더 넓게 보면요. 이 자료는 EFT가 그냥 기분 전환 기술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뭐랄까 일종의 성장 방법론으로까지 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말씀이에요. 감정 해소가 곧 성장 잠재력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연결고리요? 네. 그러니까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외부 세계에서의 실질적인 성장과 성취, 이걸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된다는 관점이에요. 마치 땅을 먼저 잘 다져야 튼튼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요. 아, 비유가 딱 맞네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이걸 넘어서서 내면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 자체를 직접 다루는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상태를 넘어서 좀 큰 도약을 원하신다면 이 자료는 바깥으로 향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먼저 여러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네, 내면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EFT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나도 모르게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그런 해먹은 감정적 짐들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좀 덜어내봐라. 이걸 고려해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성장의 엔진이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부에 있다. 이 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그 엔진이 안에 있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큰 성장을 이루려면 내면의 한 또는 핵심 감정, 부정적인 신념 같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자료는 EFT를 그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언급된 EFT 외에도요. 여러분 각자의 성장을 미묘하게 혹은 뭐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 여러분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핵심 신념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과연 뭘까? 아, 나만의 것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건강하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발목의 쇳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비유가 아주 강렬하죠. 네, 제목부터 시선을 확 끕니다. 그렇죠. 당신이 누군가를 보면서 부럽다. 혹은 좀 질투가 난다 느낄 때 그 감정이 당신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다루고 있어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에서 핵심적인 생각들을 좀 뽑아내서 당신의 성찰의 작은 불씨라도 지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질투심. 이게 마치 발목에 쇳덩어리를 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쇳덩어리라. 네.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 무거우니까요.
그래서는 부정적인 에너지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게 어떻게 발목을 잡는지 설명하거든요. 아, 그 에너지장 개념. 그게 이 글에서 좀 독특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질투는 그냥 기분 나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네. 감정 문제로만 보죠.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감정이 실제로 당신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기운,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장을 만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요? 네. 그래서 그게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물처럼 작용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와, 그건 좀 생각지 못한 접근인데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다. 그렇죠. 단순 비유가 아니라 정말 무게추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아, 보이지 않는 무게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이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행히 해결책도 제시하거든요. 아, 해결책이요? 궁금한데요? 만약 당신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열등감이나 질투심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흔히 느끼죠. 그거 대신에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존경심. 아, 존경심으로 바꾸라. 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는 이걸 강조하던데?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또 다른 핵심 통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존경심이라는 감정은 그 사람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당신이 자연스럽게 편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편승한다? 네. 그래서는 이걸 현실을 창조하는 쉽고 빠른 길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현실 창조의 빠른 길이요? 와. 그러니까 질투가 발목을 잡는 쇳덩어리라면 존경은 오히려 그 좋은 에너지에 올라타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아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존경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히 기분 전환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글의 논리를 따르면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 어떤 추진력을 얻는 방법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 발목의 쇳덩어리를 그냥 떼어내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걸 도움닫기 발판으로 삼는 격이 되는 거죠.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정말. 네. 감정을 단순한 느낌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나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떤 힘, 에너지로 보는 시각인 거죠. 부정적 에너지는 방해가 되고 긍정적 에너지는 도움이 된다. 명확하네요. 네, 아주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목의 쇳덩어리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질투심이라는 쇳덩어리. 네. 그걸 먼저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존경심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할 때 당신이 목표하는 바에 더 빠르고 또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그냥 감정으로만 안 보고 에너지로 해석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혹은 확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 꽤 도발적이면서도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부러움, 때로는 질투. 그것이 정말 당신의 발목을 잡는 쇳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이 글의 제안처럼 관점을 바꿔서 그걸 존경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당신을 더 높이, 더 멀리 뛰게 할 어떤 숨겨진 발판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 감정의 양면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소원 성취 방법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소원 성취 방법 발췌문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바란다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내면 작업,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하고 또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긍정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자료에서 딱 첫 단계로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내면의 장애물 제거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 나는 이걸 할 자력이 없어 라거나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들 꽤 뿌리 깊을 수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해소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정말 쉽게 될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자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걸 제시하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이신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없애야지 생각하는 걸 넘어서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걸 먼저 알아차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 감정이 이렇게 쓱 올라올 때 그걸 막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뭐. 특정 시각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 같은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제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작정 막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의 실체를 좀 명확히 보고 거리를 두는 연습이군요. 네네. 그렇게 좀 부정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아까 그 시험 고득점 예시가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예시가 핵심을 잘 보여주죠. 일단 첫 단계에서 뭐 나는 시험 잘 볼 능력이 안 돼, 아니면 뭐 좋은 성적 받을 자격 없어 같은 내 안에 브레이크를 좀 해제했다면요. 그 다음은 진짜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잠재의식 수준에서 감응되게 한다, 이 부분인데요. 바로 그 부분요. 잠재의식에 감응시킨다.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기분 좋다, 자신감 넘친다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 깊은 수준까지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걸 넘어서요. 이건 거의 체험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내가 정말로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 있잖아요. 아니면 엄청난 자신감에 막 넘쳤던 때.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뿐만 아니라 뭐랄까 몸의 느낌까지요. 내 자세가 어땠는지, 심장을 어떻게 뛰었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생생하게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느낌을요.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 아까 예시처럼 시험 고득점 같은 거요. 이게 이루어진 상태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마치 그 상태가 이미 지금 내 현실인 것처럼 온몸으로 미리 느껴보는 거예요. 이 체화된 느낌, 이게 바로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키는 열쇠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진짜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 그 감정을 빌려와서 미래의 소원에다가 미리 입혀보는 거군요. 와, 듣고 보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는데요. 그래서 자료 후반부에 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런 맥락이랑 연결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 소원 성취하로 과정이요. 단순히 그냥 개별적인 목표 하나하나 달성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뭘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이랑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들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 큰 그림의 삶을 나 스스로 막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현재 내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소원을 이루어갈 방향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한 소원 성취 기술이라기보다는 결국 자기 이해,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그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내면의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 이걸 먼저 잘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낄 그 긍정적인 감정들, 뭐 성취감이라든지 기쁨, 자신감 같은 것들이요. 이걸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좋은 경험 같은 걸 활용해서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해서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전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뭐 시험 점수 같은 구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 전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가장 먼저 뿌리내리게 하고 싶은 긍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자기 성찰과 연결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저항 없이 사는 삶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소원 성취가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보통 우리는 원하는 걸 이루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실망하고.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때로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오히려 그런 소원이나 바람을 그냥 내려놓고 일어나는 일들에 저항하지 않고 사는 게 더 뛰어난 삶일 수 있다고 말해요. 처음 들으면 이게 약간 뭐랄까 다 포기하라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살려는 건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보죠. 네, 맞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저항 없는 삶은요, 절대 수동적이거나 체념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굉장히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능동적이다. 저항하지 않는 게 어떻게 능동적일 수 있을까요? 보통은 목표를 딱 정하고 막 달려가는 걸 능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동성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동성은 어떤 외적인 액션보다는 그 내적인 태도에 더 가까워요. 내적인 태도요. 네.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게 내가 원했던 것이든 아니든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걸 멈추는 거예요. 의식적으로요. 아, 싸우는 걸 멈춘다. 네. 예를 들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요.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담담하게 현실을 딱 보는 거죠. 그게 의식적인 선택이니까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감정적으로 막 휘둘려서 저항하는 대신에 그 상황을 그냥 또렷하게 보고 거기서부터 자, 그럼 이제 뭘 할까? 이렇게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 선택의 과정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문이 닫혔다고 쳐요. 그러면 아, 왜 나한테만 이러면서 막 화내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그냥 이 문 닫혔네. 다른 문 없나? 아니면 이 문을 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 감정적인 저항에 묶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유연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 가기는 가는데 그 결과가 꼭 내 뜻대로 되어야만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게 말은 참 좋은데 실제로 하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 아니면 실패, 이분법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과정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글에서는 왜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 게 소원 성취보다 더 뛰어나다고까지 할까요? 아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삶이 더 낫다, 뛰어나다 이런 판단 자체도 내려놓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존재하는 상태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판단마저 내려놓는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원하는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맞아요. 그 구절.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또 그걸 못 가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현실을 좀 꼬집는 말이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다. 와, 이거 진짜 곱씹어보게 되네요. 되게 도발적이면서도 뭔가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소원을 이루는 기쁨도 물론 크지만 어쩌면 그 소원 자체가 없는 상태의 어떤 평온함, 자유로움, 그게 더 근본적인 행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늘 채우려고만 했지 비움으로써 오는 충만함 같은 건 잘 생각 못했거든요. 맞아요. 소원 성취라는 건 사실 좀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원하는 게 생기고. 그렇죠. 계속해서. 근데 이 원함 없음의 상태는 외부 조건에 잘 흔들리지 않는 좀 더 안정적이고 깊은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허무주의나 무기력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고요. 오히려 삶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 같은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삶의 모든 순간을 좋든 나쁘든 판단 없이 그냥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결과에 내 행복 전체를 걸어버리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삶이 펼쳐지는 과정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충만한 행복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랄까, 작은 실험 같은 걸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만약 당신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의식적으로 그 집착을 내려놓는가면 어떨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요. 그냥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내면의 저항 없이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아, 그냥 지켜보는 거군요. 네. 그때 당신의 경험이 어떻게 달려지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본 내용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좀 흥미로운데요. 인연이 되는 사람만 만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돈에 주신 자료 인간관계의 카르마와 인연이라는 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관계에서의 어떤 운명, 그러니까 인연에 대한 글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인연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연이 되는 사람만 만난다. 이게 마치 우리 만남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쵸? 상당히 운명론적인 시각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정해져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바로 카르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관계라는 게 서로에게 뭔가 필요한 경험이나 배움을 주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이 그냥 뭐 우연이 아니라 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카르마의 목적. 그러니까 단순히 운명이다라기보다는 그 만남 자체에 어떤 역할이나 뭐 배움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이 글에서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길 원하는가와는 무관하게 인연에 따라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런 구절이 딱 있어요. 정말 우리의 어떤 의지나 바람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관계에 주어진 인연의 시간 딱 그만큼만 지속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와, 그건 정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그 관계의 어떤 뭐랄까 유효 기간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럼 인연이 다하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자료에선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네, 인연이 끝날 때 나타나는 신호들,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요. 하나는 내적인 변화인데요.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랄까,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좀 떠나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어떤 주위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관계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거나 끝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경적인 요소라면 뭐 구체적으로 이사나 이직 같은 상황 변화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아니면 더 미묘한 어떤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 마음이 변하든 아니면 뭐 상황이 바뀌든 인연이 닿으면 관계는 결국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에도 마치 어떤 생애 주기처럼 시작과 끝이 정해진 흐름이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힘이 작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조언이 하나 있었죠. 네, 맞아요. 아주 명확한 조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관계의 시작과 끝, 또 그 기간까지도 우리 의지를 넘어서는 인연에 달려 있다면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관계의 시작과 끝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 왜 헤어졌을까?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우리를 좀 괴롭히는 질문들 대신에요. 차라리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배운 건 뭘까? 이 관계가 가졌던 목적은 뭐였을까? 이렇게 좀 초점을 옮겨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관계를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 그걸 권장하는 거죠.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관조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해진 인연에 따른 것이고 각 관계는 카르마의 목적이라는 나름의 이유와 또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관계에 대한 어떤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메시지였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만약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정해진 인연의 경로를 따른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청취자님께서 삶에서 관계를 시작하고 또 유지하고 그리고 끝맺는 그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운명적인 흐름에 대한 받아들임과 관계를 위한 개인의 노력,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관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성찰해볼 기회를 준 아주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